오늘 그 플로티누스는 그 어떤 철학사적으로는 그 이제 뭐 신플라톤주의자에 속하고 또 교부 철학을 중세 철학의 어떤 그 토대를 닦게끔 하는 그 철학적 기반을 넘겨주는 아주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가교적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미학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학 혹은 예술 철학에 있어가지고는 아주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르네 위거라고 이 프랑스 그 미술 사학자이면서도 사학 철학자인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예술 자체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삼각관계로 봐요. 하나는 그 어떤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재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른 의미는 뭐 사실 뭐 이런 것도 되고 계속 우리가 재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재현이라는 게 사실은 그 바깥에 있는 어떤 지각적, 감각적 사실 혹은 그 외적인 어떤 사물들의 어떤 형태나 인물들의 혹은 풍경이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묘사 그거를 이제 혹은 재현 그거를 이제 주 목적으로 이 재현에 대한 어떤 공부를 이제 철학적인 어떤 배경을 공부를 했는데 그 한 축이 이제 우리가 하나의 현실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축이 이제 뭔가면 조형술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제 우리가 그 그림의 그 가령 회화에 들어갔을 때 그게 뭐 선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명암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색이라든지 아니면 공간 배치 같은 것 그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부분 그런 것들의 어떤 종합을 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형술 이제 르네 위거가 이 세 번째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뭘 보는가 하면 정신인데 이 영혼 이 자체를 굉장히 이제 하나의 어떤 기본 요소로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삼각관계가 완성이 되면서 이거는 현대 회화뿐만 아니라 고전에서부터 현대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총 세 가지 요소로 이제 회화의 어떤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그 회화의 작품 자체가 이제 이것이 통일적으로 유기가 되면서 하나의 어떤 그 작품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소우주로 탄생이 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에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적 완성 자체 혹은 그 구성적 자체의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정신 즉 영혼 이걸 이야기를 하는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바로 플로토니우스한테서 비로소 나타나고 거기서 이제 서양 미학사에서 최초로 하나의 어떤 그 독립적 요소로서 그리고 구성 요소로서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우리가 주어진 어떤 교과서적 텍스트에서는 플로토니우스를 플라톤 혹은 그리스적인 어떤 철학의 어떤 그 완성적인 어떤 차원에서 보지만은 르네 위거 같은 사람은 바로 이 플로토니우스에 의해서 비로소 이제 최초로 영혼이 들어가면서 완성된 어떤 이론의 어떤 틀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게 바로 플로토니우스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자꾸 그 현실 이거를 어떻게 재현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그 조형적인 어떤 그 테크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안 반영하는지 이런 어떤 차원에서 봤지만은 이제 세 번째 정신이나 영혼의 이 요소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더 작품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살아있는 작품으로서 각각 개별 작품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소우주의 어떤 탄생이 된다고 보죠.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굳이 고대 중세 현대에 의한 어떤 그 시대적 어떤 구분을 통해서 양식사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작품의 어떤 거를 분류를 하는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작가가 그 작품 속에서 어떤 의미, 어떤 그 정신
정신을 넣어서 그 작품이 살아있는 방식으로 탄생이 되느냐, 이런 점을 이제 르네비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 그 정신학술원 회원의 어떤 프랑스 학술회원에 속해 있는 그냥 보통 일반 사학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뭐 대가인 뭐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예술에 대한 어떤 거를 보는데 파악을 이렇게 이제 삼각관계로 이제 파악을 하고 여기서 이제 비로소 이제 진정한 예술 작품의 어떤 그 생동성, 하나의 어떤 작품이 그 하나의 어떤 소우주로서의 어떤 영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으로서 탄생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이제 이 플로티뉴스에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플로티뉴스 들어가면은 이제 그리스가 미학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여기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서 또 나름대로 철학적으로도 또 어떻게 플라톤적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걸 넘어서서 자기 그 미의 어떤 그 개념을 드디어 어떤 예술하고 동일한 차원에서 파악하는. 그래서 플로티니스를 통해서 비로소 예술 작품 자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예술 작품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이 플로티니스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은 일단 플로티니스의 어떤 그 철학적인 면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학적 혹은 예술적 어떤 차원으로 넘어가서 그 의의가 어떻게 있는지 그것이 중세 예술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단순하게 그 현대의 어떤 차원에서도 새롭게 플로티니우스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이제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플로티니우스의 어떤 그 철학적 그 입장 자체는 근원적으로는 플라톤 철학을 더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까지는 플라톤적이고 또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는 플로티니우스의 어떤 고유한 어떤 그 철학적 어떤 그 입장으로 넘어가는데 기본적으로는 플로티니우스도 그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이데아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오기적 김생 모신 인정을 하는 그런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플라톤을 예, 내 앞에 오십시오. 앞에 와주세요. 예. 예, 이제 이 플로티니스의 어떤 그 기본 생각 자체는 조금 제가 이제 플로티니스의 어떤 그 철학적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이야기하게 비유를 이제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플로티니스는 이 태양의 어떤 그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 그 유출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유출설을 설명을 하는데 태양이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 통해서 세상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비춘단 말이에요. 그 강도가 있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단계가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태양이 그 빛을 통해서 그 어떤 이 빛이 또 얼격한 어떤 그 공간적인 어떤 그 거리에 따라서 퍼지는 강도가 점점점 어느 정도 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하게 되는 거의 어떤 영역을 구분을 하면서 세 가지 영역을 이제 구분을 하죠. 하나는 한쪽은 이제 이걸 만약 우리가 이제 태양으로 본다면은 만약 태양의 어떤 그 빛이 계속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진행돼 나가면 그 다음에 그 강도에 따라서 가장 그 태양에 가까운 강도에 따라 가지고 빛이 강렬하고 그것이 그 농도나 그것이 굉장히 진하겠죠. 질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갈수록 이제 희미해지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암흑이나 그런 걸 우리가 상정을 할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이 진행되어 가는 그 과정 자체의 어떤 즉 이거를 이제 태양에서 어떤 그 빛이 어떤 유출되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비유를 하면은 그 영역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나누어지는 걸로 이제 플로티누스가 보죠. 그래서 제일 그 태양 자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일자 이걸로 볼 수 있고, 이걸 이제 다른 말 하면은 사실은 플로토니스한테는 이건 또 다른 의미는 신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 범신론은 아니에요. 스피노자와 같은 범신론이 아닌 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태양의 어떤 그 빛이 자기가 이제 빛을 나가는데 이제 뭐 이 어떤 열기나 어떤 그 빛의 어떤 강도가 나감에 따라 가지고 세 영역, 자기 영역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누스 영역이고 이게 지성 영역이에요. 그다음에 또 빛이 더 약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어떤 우리 영혼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 중간 단계로 이제 개인 영혼이 있고 이제 조금 더 높은 보다 더 차원이 더 높은 어떤 세계 영혼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영역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의미로는 뭔가 하면 존재 영역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 영역을 구분해 주는 어떤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근원적인 이 자기인 일자 자체가 이것을 어느 정도로 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는 순도 차원에서 혹은 그 농도의 어떤 그 차이의 어떤 질적 차이에 따라 가지고 등급이 차이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세 영역이 이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 혹은 일자 이거는 바로 다른 의미로는 신인데, 여기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바로 알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어떤 거는 그러니까 이 영역은 어떤 신적인 어떤 하변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그런 차원이니까 아주 좀 특수한 차원.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 거, 우리가 수로할 수 없는 어떤 영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근원적인 거니까 이걸 통해서 모든 지성이나 아니면 그 심리적인 어떤 차원이나 어떤 그 더 낮은 어떤 단계까지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 그러니까 근거니까 자기가 자기의 근거니까 그 어떤 다른 수로 형태로도 표현될 수 없고 표출될 수 없는, 오로지 어떤 신적인 그 어떤 영감이나 어떤 신적인 어떤 차원에 들어갈 때야만이 이 인간이 여기에 대한 어떤 하밀의 어떤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신비적인 어떤 뭐 차원이 바로 하나 혹은 뭐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이거 하나 뭐 여러 가지 번역하는데 이 김세인 쓴 The One로 하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 The One 돼요? 예, The One 어떤 일자고 바로 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역 자체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있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지식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 즉 그런 근거니까, 가장 그런 근거니까. 이거는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그 국가론에서 이야기했던 그 존재의 어떤 영역을 마지막으로 이데아 국가에서도 이야기하는 마지막 가가지고 이제 존재를 넘어서는 어떤 영역, 즉 어떤 선의 어떤 영역의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나 이런 식으로 그건 할 수 있지만 어떤 수로로도 수로화될 수 없는, 정의되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고유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바로 어떤 누수로 대변되는 즉 지성 단계, 이런 단계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존재의 어떤 가장 근원적인 것,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먼저 어떤 판단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어떤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동일성이라든지 뭐 차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뭐 어떤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존재의 어떤 기본 존재니까, 기본 존재, 제가 이제 표를 달리하면 기본 존재의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지성은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차원에서 감각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개별적 상황이나 무슨 인간적인 자연적인 어떤 설명이나 이런 차원과는 다른 방식의 어떤 의식이 일어나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게 이제 뭔가 하면 관조입니다. 관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관조한다라고 할 때 혹은 고대 철학에서나 아니면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이때 관조는 뭔가 하면은 인식의 단계, 심리적인 어떤 경험적 단계의 인식의 단계는 구분을 통해서 보편화를 통하는 어떤 차원이지만은 여기는 그 파악 방식이 파악을 하는 그 자체가 내용 자체가 그대로 파악 자체가 곧바로 그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의식 인식 속에 곧바로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차원은 그 한 단계 낮은 즉 보다 더 한 단계 낮은 단계에서의 그 일어나고 있는 뭐 어떤 개별적인 어떤 차원에서나 아니면 자연과학처럼 인간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설명되어지지 않는 바로 파악 자체가 곧바로 그 내용을 자기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식 방식이 바로 이 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그 예를 이제 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쉬운 여러분 밑에서도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이건 이제 윤리적인 어떤 차원에서 직관하고 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는 예 직관의 차원. 그게 이제 이 직관이라는 것을 이제 어떤 개념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직관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어떤 뭐 방식으로 뭐 구분해서 경험적인 어떤 차원으로 구분해서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직관과는 다르지만은 그런 게 아닌 지성적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인식을 파악한다고 할 때는 다 대부분 보면 경험적인 걸 통해서 어떤 그 뭐 이런 걸 파악하지만 지성적 파악은 그런 식의 파악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은 경험적인 어떤 내용 같은 거를 다 넘어서 있는 그럼 여기 이제 조금 요 예를 이제 조금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밑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도덕적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실적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네 가지 덕이 있죠. 사덕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용기 그런 다음에 절제 그런 다음에 지혜를 나중에 써야 돼. 지혜가 제일 중요하니까. 지혜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위에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플라톤이 정의이죠. 예. 이 사덕을 이건 아직도 요 영혼의 차원이니까 우리가 이 차원에 들어가야지 뭐가 나온 겁니다. 여기가 예술의 어떤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플라토니스트한테는 이 예술이 굉장히 고급, 굉장히 고도의 어떤 인식 방식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예술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논리학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이 무정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요 단계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 속에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게 이제 영혼이 정화되는 단계가 아닙니까? 올라가는 거 왜 가장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자기 순환을 정화를 거치는 단계인데 그래야지 이 신적인 어떤 단계의 어떤 그 합의의 어떤 정신의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영혼의 단계에 속하는 이 단계에서 나오는 어떤 이 자체의 어떤 네 가지 덕목 자체는 가장 이 영혼의 단계에서 우리를 순화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혼이 계속 보다 더 높은 단계 한 단계로 높은 단계로 동계로 가면 결국은 이거는 결국 뭐를 시키는가 하면 영혼을 지금 정화시키는 작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그 이 네 가지 덕목을 자세하게 가만히 보면은 거의 모든 영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어떤 그 상황들이 여기 다 수렴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덕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상상에 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네 가지 덕목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거는 지금 결국은 고대 중세적 어떤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현대 들어오면 또 뭐 세계관이 다르니까 이거를 뭐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덕목으로 이렇게 포함하지 않지만 그래도 고대에서는 이 네 덕이 가장 인간한테 중요한 어떤 덕이고 이 덕의 모든 다른 사회생활이나 정치나 경제의 어떤 것들이 여기 다 수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덕이죠. 즉 이걸 거친다는 것은 곧바로 이 속에 정화작용이 들어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보다 더 높은 단계의 어떤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영혼을 이제 끌고 이제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거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지금 파악한 거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우러 올라가는 거는 도덕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그 신적인 어떤 합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원은 아니에요. 어차피 존재론적 이거를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이제 조금 더 하면은 여기는 이제 계속 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들을 이루게 하는 게 지금 성찰이 들어가겠죠. 이게 왜 이것들하고 전부 다 성찰과 관련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용기라든지 절제라든지 이 정의라든지 이 지혜 같은 것이 그냥 그게 아니라 인간 심리를 심리적으로 파악했을 때 인간의 우리가 이제 플라톤 국가론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그 심리적인 차원으로 봐가지고 뭐 어떤 그 사회 계층을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국가 지도층,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뭐 수호층, 그다음에 밑에 농민층 같은 그런 것도 다 나눈 것도 다 보면은 인간 심리적인 어떤 그 측면을 나누어서 사회를 그렇게 파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속에서 이런 어떤 그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그 덕목들이 그 속에는 아주 밑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어떤 성찰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덕목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인식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방식이고 어떤 덕의 어떤 그 일어나고 있는 양상의 어떤 방식이지만 결국 그 밑에는 근원적으로 이 성찰이 지금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 성찰이라는 건 결국 뭐냐? 무엇에 대한 성찰이냐? 무엇에 의해서 이 성찰이 가능한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현대적인 어떤 방식으로는 뭐 성찰이나 이걸 하면은 그냥 자기가 조금 더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개인의 내면 세계로 막 들어가는 거 그런 걸 성찰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 성찰의 어떤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신의 의향 혹은 이건 여기서는 뭐 하나 혹은 일자로 이 근원자인 것에 의해서 그걸 가능하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상이 뭐고 왜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느냐가 바로 이 근원자에 의해서 이미 선규정되어 있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현대적인 어떤 방식의 어떤 그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자기 어떤 성찰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현대인은 우리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거는 이 근원성에 대한 거는 없으니까 즉 근원성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대적인 어떤 방식은 성찰을 되게 허무주의적으로 어느 쪽으로 빠질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떤 깊은 허무주의가 지금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적인 어떤 방식에서는 이 이 근원성에 의해서 이미 선규정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도 가능하고 그 방향과 길이 이미 규정되어져 있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방식. 아까 번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한번 해보면은 이게 왜 이원론이 아니고 플라톤을 왜 극복을 했는가 하면은 물론 이제 플라톤도 극단화시킨 방식이 플라톤이죠. 플라톤이 우리가 앞에서 조금 봤던 방식으로는 자꾸 감각 세계를 이렇게 이 이데아 세계하고 분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혹은 좀 극단적 플라톤을 우리가 제껴놓으면 다른 방식의 어떤 극단적 이원론자들의 어떤 방식은 자꾸 이 세계와 어떤 그 다른 것에 혹은 뭐 어떤 영적이나 다른 세계의 어떤 이론을 하는데 이거는 아닌 게 끝까지 신의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 여기 불완전하죠. 불완전해. 왜? 이
세계 자체가 그냥 하나의 개별자나 뭐 어떤 걸로 있다는 거죠. 신의 그게 조금 있긴 하지만 빛이 아주 신의 어떤 그것이 아주 약한 어떤 방식으로만 안에 구유되어 있다는 어떤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원론이 아닌 거죠. 왜? 세계 하나가 근원적으로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아주 그게 차원의 어떤 차이만 날 뿐이지 근원적으로는 신의 어떤 혹은 그 하나에 의한 근원에 의해서 규정대화되어 있는 혹은 그 흔적들이 남아되어 있는 방식이 말이죠. 그걸 이제 여기 거꾸로 와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어떻게 왜 우리가 이제 이거 올라갈 수 있는지가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성찰이 그냥 성찰이 아닌 거죠. 우리가 현대식의 어떤 방식의 업무주의에 빠져 있는 방식을 현대가 갖고 있는 성찰은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아니 이 위험하다는 걸 이제 조금 우리가 이 여기를 좀 긍정적으로 봐서 이제 위험하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긍정 위험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찰은 어디로 빠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게 이제 현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허무주의의 어떤 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플라토니스에 있어서 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성찰들은 근원적으로 이미 여기서 우리가 봤듯이 신의 어떤 기본 흔적이 깔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올라오는 거는 여기는 이제 관조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즉 예술가가 플라토니스한테는 이제 이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그 개별적인 어떤 그 감각 속에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 예술을 예술이게끔 해주는 것 자체는 누구한테서 오는가 하면은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혼에서 온단 말이에요. 이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되고 우리가 이 플라토니스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형상의 이데아가 의해서 재료를 그걸 가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텍스트에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형상 때문에 그 예술 작품이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냐는 거는 바로 개별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차원의 어떤 그런 거를 넘어서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즉 이데아, 즉 형상을 통해서 예술 작품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책에서 제국 시세라는 어떤 예를 하나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몇몇 사람들을 뽑아서 그 중에서도 그 작가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데아를 추출해서 그래서 이제 작품이 탄생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그 예술 작품이 탄생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저 플라토니스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어떤 그거를 넘어서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르네 위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하나는 현실과 그런 다음에 조형술과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쓰는 그 형상이지만은 바로 작가의 어떤 영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술사를 길게 쭉 내다 보면은 절대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소박한 차원에서의 어떤 재현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그 각각마다 그 예술 작품 자체가 아주 고유한 방식으로 재현을 단지 이제 재현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이게 이제 서구 예술에 있어야 좀 특징적인 동양 예술에 오면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즉 동양에서는 이미 어떤 정신을 이제 일찍부터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이제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어떤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서양은 제가 첫 번째 강의 말씀드렸듯이 서양은 이 재현 자체가 수수하지가 않아요. 이 재현 자체가 수수하지가 않아요. 그 예술에 대한 어떤 그 재현 자체가 뭔가 세계에 대한 세계에 대한 이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단순하게 지적 파악을 넘어서서 세계를 이렇게 소유하려는 혹은 세계를 이렇게 세계를 자기 지배하에 두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서구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는 서구의 어떤 재현 혹은 그 인식 혹은 그 예술의 어떤 그 기본 방식으로 이 재현이 계속되는 것은 그 어떻든 자연을 지배하려는 어떤 것들이 이 서구의 어떤 그 미메시스의 개념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 개념 속에 밑에 내재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서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미메시스의 어떤 그런 근원적인 어떤 한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 이런 어떤 도식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나 중세를 넘어서서 현대까지 오면서 계속 그 각 작품 하나하나마다 그 당대 때 가지고 있는 어떤 방식의 어떤 그 예술의 어떤 양식에 묶여 있긴 하지만은 계속 다른 방식의 어떤 그 작품들의 어떤 흔적들이 혹은 다른 방식의 어떤 이탈 방식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물에 대한 것도 이제 제가 자료를 지금 오늘 안 올렸는데 여러 방식의 어떤 그 풍경을 그리더라도 동일한 방식의 어떤 풍경이도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 바로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 즉 그 정신, 예술의 어떤 영혼이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예술사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다양한 그 차이와 이탈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플로티뉴스가 가지고 있는 그 미학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원을 이제 이루었다는 게 바로 이제 이 예술에 대한 어떤 고유한 어떤 영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이렇게 파악한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어떤 차원과는 다른 방식의 예술이 이제 탄생이 되고, 비로소 이제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율성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예술 자체의 정의가 어떻게 들어간가 하면은 미의 현현 이렇게 됩니다. 이데아의 현현 이렇게 됩니다. 미 자체가 현현한다는 거예요. 미의 어떤 현현 자체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 방식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현대에는 우리가 이제 아주 자명한 방식으로 여러 방식으로 이제 예술가의 어떤 창조성이라는 어떤 개념 하에서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만은 이 플라토니스의 어떤 이 철학 자체에서 이미 이제 예술을 그 고유한 방식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미학사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의의가 바로 여기에 내재가 되어 있고, 그거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 정신에 대한 어떤 고유한 어떤 역할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그 플로티뉴스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플로티뉴스가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예술적으로 미술적으로도 이 중세 이후를 넘어서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방식의 이제 그 미래의 어떤 건가 혹시 그 선생님 선생님 중에 명료성의 미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쌤? 쌤 혹시 명료성의 미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중세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이 빛에 대한 어떤 그 미학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중세 때의 미술을 이야기를 하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어두운 시절, 뭐 그런 거 뭐 다크 에이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중세에 대한 어떤 이해인데, 우리가 이 빛이라는 그 자체를 자세하게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요구에서마도 이제 논리적으로 몇 가지 이제 굉장히 결론들을 추론해질 수가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품을 보고 이게 왜 이런 식의 작품이 나오는지를 이해되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쭉 했는데, 이 자체가 한 개별자에서
빛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제 탄생이 되죠. 요 지금 요게 이제 이론이 도출됩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현대식 방식이나 이렇게 조금 명암에 대한 어떤 혹은 빛의 명암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어떤 현대 미술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갖고 있으면은 이 방식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개체 자체가 자기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떤 방식. 왜?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존재론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가장 개별적인 존재자조차에도 이 태양, 즉 빛이 내재되어 있고 거기 빛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그 회화의 어떤 그 특징 중에 어떤 개별 특징 중에는 명암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빛이 그렇게 통해서 인물의 어떤 색상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개체 자체에서 빛이 탄생이 되는. 왜? 근원적으로는 이 일자에 의한 하나에 의해서 모든 그 개별자들 아주 그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하더라도 태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들을 부유를 어느 정도 받아들. 여기는 완전히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이 지성적인 어떤 차원은 왜 여기는 이 차원 자체가 그 존재론적인 어떤 그 기본 존재의 어떤 차원이지만 여기에는 가면은 이제 명암과 그런 것들이 경험적 차원의 어떤 그런 것과 섞여가지고 육체에 의해 가지고 말하자면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육체에 의해서 이제 태락으로 이끌려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개별 영혼이 계속 위로 볼 때는 보편자에 대한 어떤 생각,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이쪽을 향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이쪽의 어떤 관념을 통해서 현상을 바라보니까는 그 방식 바라보는 어떤 그 방식 자체와 가 이쪽에 어떤 사물의 어떤 그 육체나 어떤 그 감각에 의해서 파묻혀 있는 어떤 방식과는 다르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다 근원적으로는 하나에 의한 즉 근원 일자 신에 의해서 근원적으로는 자기 내재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내재되어 있는 것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한 개별자 자체에서 그러니까 회화상으로 나타날 때는 각 개별자 자체에서 빛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빛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존재의 어떤 그 표출 방식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말. 이게 이제 우리가 중세 미술에까지 예술에까지 이제 일어나는데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플라토니우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거나 간에 그리스적인 어떤 그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비례 자체를 수긍을 하죠. 그러나 이 비례 자체도 어떤 방식으로 이 플라토니우스는 자꾸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부분과 전체의 어떤 조화로 이해를 하는 거죠. 부분과 전체의 어떤 그 조화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의 어떤 그 조화로 이해를 한다는 게 이 방식이 우리가 이제 회화를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세계관적인 어떤 에서 이렇게 보면은 내관적인 어떤 차원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가 몇 가지 어떤 단색을 통해서라도 이미 그 전체의 어떤 그 비례의 어떤 그 형식의 어떤 그 방식이 나타나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올리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그게 이제 좀 부분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선생님 관장님이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한번 제가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아주 남겨놨는데 예. 그러니까 쌤이 이제 보시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이 중세적인 그것과 지금 우리가 공부했는가 하고 어떤 의미에서 매칭이 되는지 그거 조금 쌤이 잠깐 한번 분석해 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잠깐 제가 그걸 정리를 하고 조금 더 조금 질문 하나 여기 요 설명에서만 질문 하나 제가 받고 이제 조금 더 빛하고 그쪽으로 조금 더 회화 분석인데 그쪽으로 조금 한번 더 넘어가보죠. 일단 여기까지 우선 잠깐 질문 하나 제가 받을게요. 제가 나왔습니다. 예? 제가 나왔습니다. 예, 쌤. 그냥 대충 찾아보고
그냥 생각난 건데 아까 그 컨템플레이션 그 성찰할 때요. 예. 그때 어떤 그 플레저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그 기쁨, 기쁨. 조임, 플레저 이런 게 포함이 되나요? 그렇죠. 그 이제 이게 저 우리가 이제 그 이게 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그 쾌감 같은 것들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지금 즐거움 이런 걸 하면은 자꾸 유격적 차원의 순수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고대 중세 쪽의 어떤 그 근원적인 개념을 들어가면은 플레저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번에 하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그 사람들 이렇게 플레저를 얘기하는데 그 예. 사람이 말하는 플레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플레저가 아니잖아요. 아닌 거죠. 네. 정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강의나 아니면 이거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말인지 막 그래도 어쨌거나 간에 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포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근원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그 선생님 이야기하신 그 사실은 그 에피큐로스의 어떤 나오는 캐도 우리가 지금 현대 이야기 방식과는 등가시킬 수 없는 그런 어떤 개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굉장히 그 이렇게 컨템플레이티드된, 메디테이트된, 절제된 이런 것들이 쫙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저 조각상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절대 우리처럼 이렇게 화해 웃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그게 절제된 왜 우리 공부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공부했는 것만 이제 잠깐 이야기하면 그 중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절제, 중용 이게 굉장히 그쪽에 그 그리스 힐랍 쪽에서는 하나의 덕목으로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우리 쳐져 있. 그래서 그 그리스 그 조각만 쫙 우리가 만 다 보더라도 또 고통을 받는 그 조각들 다 보더라도 절대 우리처럼 막 아이고처럼이나 막 이렇게 막 하하하처럼들 안 나타나요. 그게 다 절제화된 어떤 방식으로 그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 어떤 덕목이 단순하게 그 어떤 이 덕목들이 처음 다 뭔가 하면 개인적 덕목이 아니고 사회적 덕목이에요. 사회성이 들어가 있는 절제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현대적 차원에서 개인적 어떤 차원에서 혹은 현대 그 공리주의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이해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힐랍적 어떤 그의 어떤 근원성을 이제 좀 보이게 돼요. 예, 선생님. 조금 쉬었다가.